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147.1% 대 106.6%, 미중 관세 전쟁 디커플링 벼랑 끝에 섰다. 김상윤 특파원이 또 방송은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전선 좁힌 트럼프, 극단적 관세율의 양국 교역 차단 수준 이르러 단기간 협상 가능성 낮아 추가 공격도 예상. 대함은 열어둔 트럼프, 중국은 거래 원한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트럼프 취임 이전에는 22.1%였는데 마약 관세 25%, 상호 관세 34%, 보복 관세 50%, 또 이번에 21% 추가해서 토탈 147.1%라고 산출해 냈네요.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22.6%였는데 보복관세 34%, 보복관세 50%에서 106.6%다.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확전이 됐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동안 다 유예를 시킨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중관세 120%로 더 올려 다른 국가는 90일간 유예. 워싱턴 박후기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타 국가는 10% 기본 관세로 인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트럼프는 대신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0%로 올렸다 하지만 종합해서 하면은 앞에 그 계산한 대로 147.1%가 될 것 같네요. 한국의 경우도 그 25%였던 관세율이 이날 트럼프의 유예 조치로 15%포인트 하향 조정된 10%로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또 있고, 어쨌든 상호 보복 관세를 하면은 재보복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관세 전쟁,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하게 만든 건 채권 자경단이라는 또 별도의 뉴스가 있습니다. 최정미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4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트럼프를 물러서게 만들었다고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가 보도를 했답니다. 바로 채권 자경당 본드 빌리 비질런트라고 그러죠. 비질런트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무책임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반발하여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를 물러서게 만든 것은 채권 시장이고 2주 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였는데 그런데 이후 4.51%까지 매우 크게 급등했고 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이 된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이자 등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채권 투자자들의 적이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있네요. 보통 헤지펀드는 예를 들면 현물 채권을 100달러에 매수하고 선물 계약을 105달러에 매도해 그 차익 실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교적 리스크가 없는 트레이딩으로 인식된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리스크가 없다고 여겨져서 헤지 펀드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한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한다는 뜻이네요. 2주 갑작스럽고 과격한 미 국채 하락은 국채가 하락이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레버리지를 사용한 헤지 펀드들이 국채를 매도해 이러한 트레이딩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시장은 앞으로도 심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90일 이후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으며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는 일 지키려 수천억 달러 쓰는데 일은 지불하네. 어, 현재도 뭐 방위비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김혜진 기자가 뉴시스에서 4월 11일 날 보도했습니다. 원스톱 쇼핑 기조 분명히 무역협정에서도 마찬가지. 내주 일 강요 방미 이래도 통상 안보 패키지 협상 압박할 듯 한덕수 그 총리하고도 똑같은 통상 안보 패키지 그거 대화를 해가지고 즉뭐 우리나라는 그 전문 그 협상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방미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1일 CNN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정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내며 일본을 지키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는데 수천억 달러, 수백조 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좀 무리하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을 미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팀도 설치해 협상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각국과 그 협상은 직접 하기가 그러니까 실무진 팀 만들어 가지고 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참 이거 이시바 씨라는 사람 내가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의지의 정치인인 것 같고 뭐 근데 이제 뭐 색깔이 뭐 어떻게 선명하지 않는 그런 현재 일본 총리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 주저앉히기, 이충근 국제정치학 박사가 관세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네요. 본인도 자기는 뭐 정치하고 경제는 별로 안 다루는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뤄봤다. 그래서 그 접근을 처음에 소개하는 것을 관세는 현재 경제적 측면이 절대 아니다.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죠.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일이기만 한 적은 없었다. 무역은 권력, 정치, 그리고 관점, 퍼스펙티브즈에 관한 사안인 것이다. 알렉산더 마스터라는 사람이 전문가가 책 내용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재정적 기반을 건설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관세, 남북전쟁 이전 관세는 미국 연방정부 세입의 80%에 이른 적도 있었다. 1890년대까지 미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강력한 중산층으로 만들었다.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관세와 보조금이었다. 미국 초기 허약한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수단, 미국의 인프라, 미국의 부채 감소의 결정적 역할, 관세가 경제에 안 좋고 전부 나쁜 거라고 난리인데 전 세계는 미국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렇게 나쁜 걸 왜 미국에는 다 물리고 있을까? 그렇게 나쁜 거면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나쁜 건 미국이 해도 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관세는 나쁜 거라며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를 그 두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날로 늘어나는 대중국 문제는 기존 대일본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광범위한 국가 소유권, 막대한 국가 보조금, 폐쇄적인 내수시장, 환율 조작, 정부가 후원하는 지식재산권의 편취, 그 밖의 온갖 중상주의 관행으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런데 과연 값싼 텔레비전이 미국 공장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거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런 책을 쓴 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이라고 국내에도 번역된 게 있는 모양이네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은 거의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중위가구 소득은 정체되었다. 번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앙상한 사회구조만 남았다. 러스트벨트. 이 무렵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최초로 감소하게 되었다. 방송의 앵커, 난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오리얼이라는 이 작가 모양인데, 그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하게 두라고. 장갑을 벗었다. 트럼프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중국이 그 선을 보지 못했다고? 중국에 대한 20% 관세는 4년 동안 물가 수준을 단지 0.7% 올렸다. 저는 그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세 0%가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중공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면 그들은 체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확전하면 그들은 시장을 잃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게 경제적인 생존과 자부심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자부심보다는 생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진핑이 호응을 안 하고 있죠.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철강 공장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의 철강 공장들이 미국의 철강을 팔 것 같습니까?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치. 메이드 인 더 USA 마가의 첫 번째 기동 미국의 중산층 살리기 제조업 살리기다. 관세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그들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흑자 국가는 무역 분쟁 때 항상 패배하지요. 그들은 흑자 국가들이죠. 우리는 적자 국가이고 적자 국가가 유리하지요. 이렇게 뭐 책 내용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83% 관세 철폐 등 미국 상품 관세 철폐 발표 예정.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세 0%가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네타냐후 씨가 또 트럼프한테 찾아와가지고 어, 약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관세 철폐하겠다. 제로로 합시다 서로 간에.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누노 몬테리오는 막강한 강대국은 세 가지 선택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유일초 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관심 안 주고 나 홀로 그냥 산다. 둘째, 유일초 강대국은 국제 정치의 핵심 뭐로 남아 있으며 현상 유지 정책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현상 유지 정책. 셋째, 유일초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Theory of Unipolar Politics라는 책에 미국은 지금 위 세 가지 중 어떤 정책을 선택했나? 바로 세 번째, 유일초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로 했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 달리기 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쳐버리는 거죠. 이런 그 상징적인 만화가 그려져 있네요. 국가들의 경쟁은 스포츠 경기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가는 나라가 후발주자에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어준 적은 역사상 없다. 미국 내 중공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제5열을 뿌리 뽑는 것이다. 오열이라는 얘기를 오래간만에 듣네요. 40년 넘게 친중국 공산당, 친CCP 중국인들이 미국의 비즈니스계, 학계, 언론, 정부에 침투해왔다. 수백 개의 전복적인 친CCP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이 중공을 주적으로 타겟팅하며 하여 미국 내 친중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국은 친중공 화교 및 한국인들이 대거 존재합니다. 친중공화, 친중공화 공작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고 느낌이 옵니다. 이재명만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과연 트럼프를 상대할 인물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글쎄요. 백악관 대중관세 합계 120% 아닌 145%, 우리 기자가 계산한 거는 147.1%인데 펜탄을 20% 더해야 김민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4월 11일 날 이것도 보도한 얘기예요. 어쨌든 제목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10시 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 이게 또 발표가 된 거죠. 중국만 아니다. 147.1%다. 어, 제가 좀 약간 작성해 봤습니다. 국가 자본주의의 멸망. 매출 증가의 재고 증가는 일반 상식인가? 국가 GDP도 재고의 증가를 넣는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우려 견해들이 쏟아지지만 아마도 재고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 관세를 하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가, 원재료 같은 거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딱 맞춤, 아주 그 재고, 제가 얘기하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묻은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재고가 감소한 만큼 현금 흐름은 개선될 것이다. 트럼프는 스루풋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GDP는 생산이 증가하면 좋다는 고정관념이죠. 수출이 불변인 상황에서 극단 가정에서 생산을 증가하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아니다. 원가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는 거다. 국내에서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할인율만큼 판매량의 증가로 재고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당연히 정가 판매보다 매출액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더니 크게 이익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처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 수출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버티고 있느냐? CCP가 정부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거냐? 중공 중앙정부가 수익 감소의 악순환으로 CCP 국가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리테스는 투자자이고 US 스틸 인수 계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통신 외교부에서 4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한다니까 투자 쪽으로 하는 건 좋다. 그러나 팔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완전 매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유지한다. 트럼프도. 그리고 US 스틸은 어찌 보면은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상징적인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래돼 가지고 좀 노후 시설이 있고
뭐 이래서 그것을 새로 닛대서 일본 제철이 투자자로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설비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이익을 그 가져가는 식으로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해 보는데 골든 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는 이제 황금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문 현상에서도 아니 그 그리스에서도 그 시대 구분을 그 동해 시대, 철의 시대, 금의 시대, 그다음에 뭐 하나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음, 그 일단 그 천문 현상이 지금 그 2만 몇천 년마다 돌아오는데 지금 황금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하는 천문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비축미 사라져가는 쌀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비축미 90%를 국내 굴지의 이익단체에 흘리는 농수성의 우책.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누가 기고를 했냐면 야마시타 가즈히토라고 연구 주관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가즈히토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정부 비축미의 매천은 AJ 농협이다. 재팬 어그리컬처 뭐 이런 거겠죠. 아그리컬처인가 뭐 그렇죠. JA 농협이 도매상에 판매할 상대 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 상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소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해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비축 및 방출에도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제2의 메이커와 매가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에게 가까운 도매상이나 대형마트가 아니라 쌀값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제2 농협의 비축미를 정부가 팔아넘긴 거다 이게요. 또 하나는 1년 후에 재매입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조건을 이번에 그 농수성이 설정했다는 겁니다.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이 내리지 않겠다는 농수성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도매상이 마트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쌀은 주로 제2의 농협에서 들여온다. 이때의 가격이 상대 가격으로 알려진 것으로 현재 60kg당 26,000엔까지 치솟았다. 농가가 쌀값이 오른 실감이 없는 이유는 먼저 추수를 해가지고 쌀을 넘길 때 계산금이라고 가지급금을 받고 제2의 농협에서 도매상에 판매를 해가지고 전료된 다음에 쌀값 정산을 해서 나머지 돈을 준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고 있대네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농수성은 제2의 농협 이외의 유통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쌀값이 상승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거 가짜다. 전혀 거짓말이다. 쌀값을 높게 조작해 온 것은 제2의 농협 그 자체다. 추가 방출로 어쩔 수 없이 20%는 낮춰. 다만 제2의 농협도 어느 정도 상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무엇을 위해 비축미를 방출했느냐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미 비축미 방출에는 제2의 농협 구제라는 또 다른 카라쿠리가 있다. 카라쿠리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추가 방출은 제2의 농협 재고 쌓기 목적, 추가 방출되는 것은 오래된 쌀, 수입 확대를 초래해 스스로 목을 조른 JA. 이시바 총리가 진정으로 쌀값을 낮추려고 한다면 무쇠로 수입하는 미니멈 접속량 중 10만 톤의 주식용 수입것도 SBS 쌀이라고 그러네요. 수입량을 확대하든지 키로당 341엔이라고 하는 한도 외 수입 관세를 낮추든지 해서 자포니카 쌀의 수입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자포니카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어, 어딘가 모르겠네요. 댓글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쌀 농가의 생산 코스트가 오르고 하니까
제대로 가격을 좀 반영해서 솔직하게 일정 범위에서 심사의 가격을 좀 농민들한테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범위 내에서 수입이 또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힌 댓글이 있네요. 시리아와 공식 수교, 북한 제외 전 유엔 회원국과 외교관계 수립. 북한만 빼고 유엔 회원국과 모두 이 국교 수교를 했답니다. 김견진 KBS 2025년 4월 10일 시리아가 그동안에 북한하고만 수교를 해왔는데 북한 이 반정부군이 승리를 해서 입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 대사관 외교원들은 탈출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국제도 니우에까지 포함하면 194번째 수교라고 합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있고 레바논 옆에 시리아가 있는데 나름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고 그 남쪽에는 또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고 터키하고도 접해지게 되고 해가지고 어, 뭐 골치 아픈 게 많은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태용 외무부 장관이 직접 시리아까지 날아가서 이 수교 협정을 맺었다는 거고 아마 이거 한 사람이 지금 그 수용 길고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은 외무 장관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그 실세 그 통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리아에 의약품과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라. 러시아 용병 모집 광고하는 중국 SNS. 젤렌스키 대통령이 2명의 중국인을 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장 우크라이나 그 땅에서 그래서 장지민 한국경제 4월 11일 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지가 중국 당국이 방치하는 듯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SNS에 그 모병을 하게 되면은 그 6만 위안부터 20만 위안까지 계약금을 주고 1만 8천 위안 약 350만 원 안팎의 월급을 지급한다. 북한군도 한 350 정도 받는다고 근데 다 못 가져가고 김정은이가 삥땅을 엄청 많이 뛸 거라고 그렇게들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앞서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중국 국적자 최소 155명의 인적 정보를 확보했다며 러시아가 중국 SNS를 통해 영봉 모집 권고를 뻗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전은 영봉들이 전쟁하는 시대에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도 아마 용병 회사가 있는 것으로 영화 보면 꼭 나오더라고요. 용병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용병 회사 그런 것들이 이제 활개를 더 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